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금리, 물가, 기업 실적, 그리고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고 시장은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동안의 조정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그런 또 흐름이지만 그래도 또 역시 2분기 들어서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는 베어마켓 분위기 속에서 자칫 지치기가 쉬운 그런 시장 모습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경험과 시간을 축적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 나가 봐야 되겠죠.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더 인내해보고 또 끈기를 길러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시장 여건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도 또 보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또 해답을 점점 내 스스로가 또 찾아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잘 버텨내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의 내공과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나온 여러 소식들 중에서는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에서 인수합병을 주도해 왔었던 인물 안중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대형 빅딜이 나올 차례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과 물가의 최적의 조합을 찾겠다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 제1의 과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인수합병과 금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정책들, 코로나의 추이 또 국제정세 변화들 이런 것들 계속 읽어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것이 핵심 키포인트가 될지 시장의 주제 함께 보시죠. 퍼펙트 스톰 공포 시장 체크포인트는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제가 화면에서 많이 뵀어요. 네. 저는 아셨나요? 네, 봤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저도 오래 했거든요. 네. 예. 차장님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 거 잘 뵀는데 네.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해 주셔서 맞아요. 정말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에요.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화상으로 빅픽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직접 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투자자분들 만나시면 네. 고민 좀 많이 토로하시죠?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저도 솔직히 많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어려운 매크로 환경, 대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거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솔직히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감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오래 해오신 분들, 그리고 저도 오래 해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지금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어려움을 거쳐야지 진정한 맞아요. 투자자가 되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같은 장이 사실 쉽게 오는 장은 아니라고들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여지없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 뜻 자체가 여러 가지 크지 않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자연 현상이 다 겹치게 되면 결국에 어떤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현상을 맞아요. 가지고 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공포감이 시장에 좀 서려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일단 중국 이야기부터 네.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시장에서 일단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여파,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상하이 그리고 시안 일부 지역들은 봉쇄가 좀 완화됐지만 앞으로 중국 쪽에서 봉쇄가 더 이어질지 이거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봉쇄 여파가 반영된 경제 지표가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또 여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영향력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무시를 조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G2입니다.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쪽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Never stand against the USA라고 미국에는 맞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만큼 섣부르게 덤볐다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미중 무역 전쟁한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고 나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 같지만 여전히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전 세계의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쪽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전 세계 물자의 공급망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수요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네.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 금리 인상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인상폭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6%로 하향을 했습니다. 1월 전망치보다도 0.8%를 더 낮췄어요. 그만큼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 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 부분들에 따른 미국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러시아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만큼 앞선 투자 시계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인데 이게 과연 여기에서 변이를 멈추고 끝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변이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생산, 그리고 어떤 공급망 이슈들까지 또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말씀드릴 미국 쪽 스탠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과연 중국 쪽에서 언제 거두게 될지 이걸 네. 연말에 보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여지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 또 수요에 대한 우려로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G1에 대한 경쟁에서 중국이 맞아요. 더욱 러시아와 좀 편을 먹고 힘든데. 예,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로 가면 또 미국은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해서는 진짜 맞아요. 이원화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변이 걱정되시나 봐요. 조금 걱정돼요. 저는 네. 걸렸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저도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네. 변이하면은 또 걸릴까봐 정말 지금 너무 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진짜 걱정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미국에서는 간밤에 마스크를 아예 이제 네, 해제했죠. 해제를 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걸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재확산 가능성에 그렇죠. 대해서도. 네. 자, 그럼 물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는 피크아웃 하지 않겠냐라는 네. 시각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시각이 이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맞아요. 네. 예, 밀 가격, 그렇습니다. 예, 곡물 가격까지도 파종시키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보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럼 연준이 과연 긴축을 이번에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닌지 네.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예.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과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과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게 결국은 투자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낮췄죠. 네.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선진국 쪽은 1984년 이후로 가장 높은 5.7%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흥시장이나 개도국 쪽은 8.7%예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직전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1.8%, 2.8%를 한 번에 올려버렸어요. 네. 그만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의한 매크로 변화가 너무나도 긴박하고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 파이터가 됐어요, 연준은요. 미국은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자발적 실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 빈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급여 올려줄 테니까 와서 일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건비 올라가면은 결국 그 가격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상품 가격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물가 상승률을 올리면서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고용지표 잘 나오니까 그리고 자국 내의 경기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침체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인플레 파이터가 될 것인가, 그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월달 50bp 인상, 과연 걸음마로 시작을 했어요. 25bp. 근데 이걸 가지고 50bp 인상으로 빅스텝 전환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지금 거의 뭐 5월에 50bp 인상은 이제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75bp 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가 3.5%까지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연준 쪽에서 FOMC 회의 6번 남았거든요. 15bp로 시작은 했지만 6번 남은 기간 동안에 모두 다 75bp씩 인상을 해야 3.5%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지금은 빠르고 신속하게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고 그 강도도 빨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준 쪽에서요. 그리고 파월도 50bp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5월달 긍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자체 선진국이죠. 넘버원입니다. only one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쪽들에겐 괜찮겠지만 과연 아직까지도 이머징 증시로 불리우고 있는 한국 같은 곳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또 약소 국가들의 여러 어려움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약한 고리가 결국에 그러다 보면 터지게 되니까 사실 네.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뭐 미국은 크게 손해볼 그렇죠. 게 없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 대신에 뭐 스리랑카도 디폴트를 맞아요. 선언을 했고 네. 여타 이런 약한 고리에 놓여 있는 그런 국가들 쪽에서는 또 이런 리스크들이 확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맞아요. 글로벌 자금의 영향을 늘 받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 세게 하겠다고 보세요? 혹시? 네. 한국 쪽 75bp?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미국 쪽이요? 미국이요. 글쎄요.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일단 75bp는 예.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가능성은 적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5월 달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마에서 약간 거인의 진격 같은 느낌으로 50bp 인상을 할 텐데 여기에서 75bp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정말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시장의 분위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은 인정하되 과연 6월 달에도 이어서 50bp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고요. 네네. 양적 긴축이에요. 그쵸, 바로 QT. 이제 QT는 그리고 실시를 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실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속도하고 강도가 최대 월 900억 달러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아무도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가도 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긴축까지 더해진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특히 QT까지 시행을 했을 때 각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발언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가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좀 갉아먹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물가일 수밖에 없고
또 가계부채는 신용 리스크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추이도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네. 이 총재 후보의 발언으로 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후보시죠. 근데 네. 이제 총재가 좀 부재해 있다고 해서 만약에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다. 네. 안 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50대 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했죠. 만약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등골이 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개 더 나았다. 네, 당연히 예. 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 쪽에서 하기 전부터 미국 쪽에서는 5월, 6월 연속적으로 50bp의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총재가 부재했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향후에 정말 미국 쪽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5bp 인상 저는 좀 잘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좀 큰 폭, 만약 아까 이제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5bp 인상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예.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에 물론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가 부분을 잡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bp 인상까지도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금통위에서 총리 부재 속에서도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 1.5%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0.25에서 0.5%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0bp냐 75bp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폭을 앞으로 어떻게 맞출지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또 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20조 원 가량 매도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왜 팔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일단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달러 강세. 이런 금리 인상 속에서 달러, 전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면서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환손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달러당 환율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냥 1,000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1,2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원화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1달러 가져오면은 1,000원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00원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빠져나갈 땐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이 원화로 환전했던 금액들을 다시 달러로 바꿀 때에는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줬는데 요새는 1,200원을 줘야지 1달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냥 20%의 손실이죠.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수입도 부담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예.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약해질 기미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1230원에서 눈치 싸움 하다가 지금 1240원대로 또 올라서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배당 부분에 의한 외국인들의 환전 수요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달러의 영향을 보았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러라던가 미국 국채 그리고 금 같은 쪽들이 되겠죠. 당연히 달러를 바꿔서 나가고 싶은 외국인들의 달러 수요에 촉발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외국인들 비중이 지금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최저점 찍었다고 해서 그냥 반등할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금 더 금리 인상이 이제 한 번 했어요. 그것도 25bp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불어서 빅스텝 계속 밟고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수를 끌어당길 만한 요인들이 과연 있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주린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뭘 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현대차 이런 거 사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카카오도요. 지분율, 예, 맞아요. 근데 외국인의 지분율 네. 추이만 보더라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외국인 지분 추이 봤으면은
추천을 하지는 솔직히 말았어야 돼요. 네, 그런 종목들을 했으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근데 모르는 주린이들은 이거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글로벌급으로도 인정받는 기업들 당연히 사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점에서 사신 분들 거기다가 또 포모 현상, 소외받는 남들 다 투자해서 돈 10배, 20배 가상화폐로 막 벌었대 라고 하는데 나만 못 벌었어. 뒤늦게 뛰어든 거죠. 그런데 정말로 레버리지, 신용, 스탁론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서도 한 달 이내에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종목이 좋고 글로벌 기업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투자 수익률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가 이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 들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도했어요. 이거 보게 되면은 제가 1월 1일부터 집계를 지금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8조 9천억, 거의 9조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7조 5,5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 판 거 다 어디로 갔죠? 개인들이 샀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16조 넘게 샀어요. 이렇게 수급들이 개인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상황을 모르고 계속 외국인과 기관에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는 개인들, 정말로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당분간 이런 수급 현상들이 긍정적으로 기관 외인 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20조를 팔 때 개인 쪽에서 16조를 샀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개인 쪽에서 3조 원 샀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올해 맞아요. 들어서 개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7조 원 샀다. 네. 라는 이야기가 또 4월달 들어서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들 기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건 아니죠. 시기가 네. 잘못됐다고 아무래도 봐야 투자 될까요? 시기가 예. 모든 것을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투자 시기거든요. 어디에서 네.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에 따라서 네네. 같은 종목을 좋은 기업을 가지고도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너무 섣부르게 이게 소외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남들 다 벌 때 난 뭐 했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지금을 공부하는 시기로 좀 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딱 들어맞는 시장입니다.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르게 내 자산의 100%를 갑작스레 어느 한 시점에 밀어넣는다. 이런 건 정말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투자 방법에서도 잘못된 것은 그 신용 매매를 맞아요. 했을 때 결과 특히 아무리 대형주를 샀더라도 삼성전자를 샀더라도 반대 매매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이었다라고 맞아요.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진짜 엊그제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66,100원이었는데 반려주식으로 노후부자 대기님께서 삼성전자 지금 바닥 찍었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아까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 속에서 계속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매도가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외국인들이 지분율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수급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60억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는 1,600억 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온다는 것들 외국인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나오고 영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2위다.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팔고 있을까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사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골이 길게 단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2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반도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장세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도 수급에 의한 논리가 지금은 좀 많게 말하면 99.9%요.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분율 아직도 50%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물량들을 계속 빼나가는 단계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섣불리 예단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은 부리시면 안 돼요. 이제 명언이 좀 있잖아요. 무릎부터 어깨까지.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좁히고 싶어요. 골반부터 갈비뼈 정도까지. 네, 그 정도만 지금은 수익을 내셔도 정말 시장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 금지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것, 그리고 뭐 우리 주식을 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또 파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과연 어느 쪽에서 달러의 또 피크아웃이 나올지 여부도 계속 관찰할 대목인데요. 거래대금이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 팬데믹 장세 이후에 거래대금 많이 실렸었고 이후에는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데 증시의 반등 동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은 지금은 당장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사상 최저로 가고 있는 것은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점 형태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들도 사는 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정말로 많은 수의 개인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의 과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라던가 이런 기관 쪽에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도 며칠 정말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면은 각도 70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로 각각 다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른 개인들이 뭉쳐있는 것과 외국인이 뭉쳐있는 것, 기관이 뭉쳐있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급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경기 침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뭐 이머징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회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상승 동력을 막 찾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찾고 어디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기본적 기술적 관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도 투자자로 성장하고 또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을 찾고 그래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경기 침체 여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 보이는 게 뭐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의 매도 이 고리가 언제 좀 끊어지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진짜 손해 안 보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미국은 유럽에 에너지 팔고 또 우리 조선은 LNG선 팔고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악재가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향후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단도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체크포인트로 보시는데 글쎄요. 어떤 걸 볼까요? 일단은 지수 관련해서는 뭐 아마 제가 이제 출연하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120주선의 지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시라. 기술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차트 코스피 주봉 열어놓고 보시면은 이게 120주선 터치 처음 한 게 1월 24일 그 주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꼬리 길게 달고 지지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횡보 정도 박스권 구간에 2770 정도에서 하단은 2600 정도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항상 주중에 120주선이 깨지더라도 주봉 끝에 금요일 종가로는 지지를 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매크로도 안 좋은데 기술적인 자리마저 정말로 이탈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정말 크게 깨질 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이제 120주선이 깨지면은 한 35월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500 중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40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도 일단은 터치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터치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붕괴시켰는데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기술적 지지 반드시 확인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력 확신은 아직 못하나요? 아직 못합니다. 아직 못해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거군요. 네, 뚫릴 가능성도 지금 예. 열어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스텝이라던가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의 빅스텝 여부와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진행이 되는지, 네.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 두 가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가격 지표들은 쭉 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변수로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면서 또 시장 이야기 더 해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의 핫 키워드, 실적과 리오프닝과 IPO. 오늘 공모주 얘기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하시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종목이 공모주로 나왔나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공모를 안 해봐서 네. 전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공모주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좀 이따 안 말씀드릴 좋아하세요? 건데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꼭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 시장이 지금 일단 지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지력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 횡보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니만큼 무엇보다 경기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번 분기에 실적도 정말 주목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장도 그런 분위기를 한번 또 확인을 했고 네, 경계하다가 안도하는 그런 장 흐름이 간밤에 나왔고요. 우리는 1분기 실적 기대 섹터가 조금 이제 윤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정유 쪽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S-오일이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정제 마진 보게 되면은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그 원자재 부분들의 가격 변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 WTI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고 평가 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이 좋을 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좋을 때 떠오르는 공포의 단어가 있죠. 피크 아웃.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조 2,2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겠죠. 2분기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약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급감합니다. 8,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3,500억 정도가 1분기 대비해서 감소되는 거거든요.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예전에 화학주들 좋을 때 좋다 계속 목표가 올렸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많이 밀렸잖아요.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해운주들 최근에 같은 이슈로 밀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에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 부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일단 1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향후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괜찮게 나올지 감익의 폭이 적어질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섹터로 보시는 거죠? 그래도 정유. 네, 일단 1분기까지는요. 1분기까지는요? 네. 2분기까지 담보 못 해주시고요. 네, 2분기 아까 그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2분기 이후는 조금 더 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를 그럼 좀 챙겨보자면 네. 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글쎄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1조 2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정유단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이에요. 1조 네. 이상 그쪽이 이제 정유단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 플러스 재고평가 이익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국제유가의 평균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은 국제유가의 가격 등락을 보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 섹터 일단 유가가 또 1분기에 핫 키워드였던 만큼 정유주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실적 시즌에 눈여겨보게 될 네. 종목과 업종은 또 어느 쪽일지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FM으로 가야죠. 네, 일단은 은행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했을 때 이제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또 5월 달부터 새롭게 바뀌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민영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공급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집을 살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를 또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금리 인상, 미국 쪽에서 가파르게 빅스텝으로 올린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한국은행, 한국만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올린 것처럼 서서히 그 간극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기업의 법인세 감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법인의 투자 활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좀 남는 여력들로 투자 설비나 이런 쪽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FM대로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대출금리 높아질 거라고 하죠.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출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건 자체가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늘어날 수 있을 여건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요. 실적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리오프닝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가 높았던 쪽이고요. 거리두기 해제가 이제 진짜 현실화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리오프닝주 탑픽 어떤 쪽 보시나요? 근데 제가 사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을 해서 너무나도 주가들이 시총들이 높은 레벨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밸류를 꾸준하게 받기 위해서는 실적들이 계속 증액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이제 생각이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보복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이라던가 이런 부분 해서 해외여행 갈 거야 모아놓고 계속 했는데 못 갔단 말이죠. 그게 보복 소비로 한 방에 터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완화되면서요. 그리고 항공 수요나 이런 것들도 촉발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일시적으로 기저효과가 생긴 이후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하고 한국도 따라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구매자들,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대출금리 올라가고 영끌했던 분들은 정말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허리띠 쫄라매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보복 소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위 계층 그런 거 관계없이 꾸준하게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에서 이런 쪽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꾸준한 소비가 촉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실적을 어떤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밸류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보복 소비에 대해서 우리 소비 여력 너무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짚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리오프닝 주 중에서 탑픽 섹터나 종목을 꼽는다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제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리오프닝은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쌈을 미래에도 합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타당성이 없어요.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클래시스라던가 루트로닉,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라파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게 리오프닝 되면 이제 마스크 미국 쪽에서는 이미 벗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차근차근 좀 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마스크 벗는데 내 피부는 정말로 예전 대비해서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단순히 지금 뭐 찍어 바르는 화장품 얼굴 표면에 바른다고 금방 좋아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또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 하기엔 늦었어요. 이미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티 나잖아요. 했으면 예전에 했었어야죠. 마스크 계속 쓸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화장품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 라파스라는 곳이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화장품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침이라고 하는데요. 바늘이죠. 그걸 패치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피부에 부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시켜서 효과와 효능을 빠르게 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화장품 쪽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의약품 쪽으로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패치제 천안공장 의약품이 이제 준공, 임박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3분기 장비 반입이 되고 4분기부터 본격 생산할 텐데 이 패치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래, 유망한 어떤 신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역할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니들 혁신이죠. 이 뭐 네. 통증 맞아요. 같은 것도 사실 주사 바늘보다는 덜하고 훨씬 덜하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이것의 증설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셨습니다. 네. IPO 시장이 또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어제 오늘 포바이포라는 기업이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네요. 100% 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실가명 콘텐츠 제작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또 시장에 IPO 대어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대어들 좀 알아보면서 조정장의 대안으로 이런 IPO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네.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모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네.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예, 일단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모 증권사 쪽에서 너무 공모가를 높게 밸류를 높게 측정한 거죠. 아, 역시 그렇다 밸류 보니까. 때문에 맞아요. 싫어하시는군요. 네, 예.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시기를 잘 타서 그 밸류를 그대로 조금 먹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고평가된 이후에 상장된 이후에 정말로 주가가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연기금 쪽에서는 패시브 수요에 의해서 대형주들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크래프톤이 그랬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랬습니다. 이거 국민들의 노후 연금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벤치마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없어요. 참 슬픈 현실인 거죠. 밸류 제대로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실더스 원스토어 남아 있어요. 이게 SK텔레콤에서 물적 분할한 SK 스퀘어의 자회사들이에요. 네. 정말 계속 쪼개고 쪼개죠.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일단 상장은 확정이 됐어요. 어쨌건. 예. 네, 확정이 된 상태고 이 밸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정유 쪽 1분기 실적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오일뱅크가 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상장을 하려다 보니까 밸류를 당연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10조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는 좋은데 2분기 피크아웃 우려 나오면서 혹시 꺾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일단 IPO에 대해서는 당분간 매크로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너무 공모가 높게 책정이 됐다, 밸류 높게 책정됐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뜨면은 가급적이면은 상장된 이후에 매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혁신이죠. 차량 공유 쪽인데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몸값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투자 판단은 이런 시기에는 밸류상의 문제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규 상장 그리고 대형주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항상 좋은 기업이지만 사고 파는 시기가 수익률을 결정을 하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모주가 어떤 수익률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장 첫날 팔 거라고 네. 주셨어요. 상장한 지 5분 만에 파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익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실익이 별로 없을 네. 수 있는 여건인 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네. 밸류 높은 종목들은 사실 맞아요. 시장에서 깎기 때문에 네.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이제 상을 가고 따상을 가더라도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 여력 상에서 굉장히 주식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센티지는 높을 수 있으나 네.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일,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거기에 시간 쏟지 마시고요. 네,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린 살아야죠. 네. 거기에 좀 저 설득됐습니다. 지금 네. 방금. 설득되셨나요? 예. 시청자분들도 설득되셨나 그 모르겠네요. 포인트에 저는 지금 좀 네. 설득이 됐는데 지금 따상 종목이 있는지 제가 봤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특징주 따상 봤더니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시도는 네. 했지만 자 그럼 남은 2분기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 쪽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스탠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진짜 only one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안주 성격 가진 종목들로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이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성장 기업들이 있어요. 테슬라라던가 애플 같은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인상하고 관계없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아까 제가 상위 계층의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하나가 명품입니다. 그래서 샤넬이라던가 구찌, 롤렉스 같은 뭐 해외 기업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은행주 말씀드렸는데 식품이라던가 은행, 보험주 이런 쪽들도 금리 인상기에는 대안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뭘 보시겠어요? 저는 테슬라 실적은 상관없이 좋나요? 당분간 조금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전기차 보급률 아직까지도 글로벌 보급률이 9% 이하입니다. 갈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선두적으로 가서 밑에서 정말 내연 기관차 공룡들이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정말로 유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큰 폭의 성장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셔도 늦지 네.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도 잠깐 볼게요.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게 딱 3개 있는데 다 음식료주고 우선주거든요. 근데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보면 그렇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지금 아까 계속 네. 밸류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고 네. 또 우선주다 보니까 오늘 에그플레이션, 가격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같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음식료에 대해서 네. 매력 약간 있게 좀 보세요. 테마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일단 뭐 사실상 조금 PBR 이런 것들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제가 볼 때 PBR 의미가 과연 이런 시장에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PBR 막 낙폭과대를 0점. 보세요. 네? 낙폭과대? 낙폭 과대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테마에 붙어서 우선주나 이런 쪽들이 좀 크게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굳이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들 보고 싶어요. 자체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밸류에이션 따져봤을 때 예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폭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급등락을 하는 종목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 이런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네. 관심 있게 보셨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따지지만 여러 가지 이 여건들 중에서 고객 충성도 대체 불가인지 또 수요 이런 부분들 잘 보자는 의견 알아봤습니다. 종목도 추려봤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오늘 관심주 쭉 알아봤습니다. 테슬라도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 지금 시도하는데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일단 어쨌든 플러스 눈에 띕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하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